여러분 기다리시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제가 속보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네, 문신사법 통과됐다는 맞습니다. 거 봤는데 네, 그거 통과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네, 통과하고 예. 문신사 분들이 여러 단체를 만드셨는데 예. 뭐 그중 한 단체는 지금 통과를 촉구하는 캐리커처 그려주는 그런 그 기획 활동을 하고 계셔서 거기 잠깐 들리고 또 어떤 예. 분들은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는 계단에서 기자회견하고 계셔서 거기 또 인사하고 오고 둘러 오는 길입니다. 아이고 네. 바쁘게 오셨네. 감사합니다. 근데 문신사 우리 좀 낯설긴 한데 이렇게 네. 문신 해주는 분을 맞습니다. 문신사라고 예. 부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입술, 예. 눈썹, 예. 반영구 화장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예.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다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예. 다 문신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보통 우리가 또 문신이라고 하면 서화 문신이라고 약간 그림 그리는 거, 예. 레터링이라고 해서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만 아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피 문신, 눈썹이나 입술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대략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1,300만 명 정도가 이미 문신을 경험한 거고요. 예. 관련된 종사자는 약 30여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렇게 규모의. 많아요? 예. 30만 명이나 돼요? 예. 실제로 제가 국회 10년 됐는데요. 뭐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뭐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서 온 뭐 법관들, 뭐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도 다 뭐 눈썹 문신이라든지 뭐 입술 문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상화되어 있는데 여전히 불법 의료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오히려 이게 규제나 관리하는 법제도는 없고 그래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챙겨지고 그래서 법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초선 때부터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왔는데 드디어 이제 소관 상임위인 보보기까지는 통과시켰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문신사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의 굴레에서는 벗어나는데 반대로 자격제도, 그렇죠. 또 위생제도, 예. 교육제도 등의 규제를 받게 되죠. 그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 이거를 어떤 분들은 문신을 막 합법화 시켜준다는 얘기에 대해서 문신을 막 장려하고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얘기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규제나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염료부터 시작해서 시술 방법, 위생 상태, 교육 관련된 부분, 면허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합법이 아니고 불법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단속하며 예. 뭐 하며 교육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심지어 그분들 구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세금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예.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예. 세금 관련된 신고는 이걸 못 해왔던 항상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오히려 체계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침해 없이 문신이라는 이미 일상화된 영역이 관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0만 명이나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언제 그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사실 변호사일 때 이 문신 행위를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던 분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한 15년, 16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뭐 눈썹 문신이라든지 뭐 입술을 좀 색깔 진하게 한다든지 이런 반영구 화장 등을 포함한 문신이 상당히 일반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되어 있고 반면에 의료인 중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리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당시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초선 때부터 제가 지금의 이런 법, 오늘 통과된 법의 형태와 틀을 갖춘 문신사법을 계속 발의했고 초선 때 발의했을 때는 사실 논의도 안 됐어요.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가지고 의원들이 쳐다도 안 봤거든요. 공동 발의자를 찾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근데 이게 계속 제가 이제 캠페인 하다 보니까 제가 재선됐을 때는 꽤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보보기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결국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제가 3선이 되고 보건복지위원장이 딱 되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밀어붙여서 예. 오늘 보보기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아이고. 사실 보건복지위원장 하시면
위원장 안 할 때보다 일이 더 바쁘시고 그럴 텐데 그런 법안 그래도 진작 준비를 해 오셨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 잘 돼. 그러면은 그 문신사들 이번에 막 그 기뻐하기도 했지만 또 막 울고 그런 분도 계셨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분들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손님이라고 해서 와놓고 이게 불법이니까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예. 그래서 돈을 안 낸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성추행, 폭언 이런 것들이 난무했는데 보호받지 못했다. 반면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염료가 안전한 건지 이게 위생적인 상태에서 되는 건지 알 수도 싶어도. 없고 예.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 30만 명에 이르는 문신사들이 지금까지 법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로 생업이 돼서 먹고 사는데 항상 뭔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 예. 그러니까 문신사들이 세계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아요. 손재주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뭐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이런 유명한 허리우드 배우들이 우리나라 문신사들한테 문신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심지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신을 받고 나가기도 하고요. 이것도 K 산업이 됐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예. 합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어요. 딴 게 아니라 산업적 측면 때문에. 근데 그동안 안 되었던 거고요. 조금만 말씀 좀 덧붙이면은 한마디 정도만 덧붙이자면은 우리나라 문신사들이 뉴욕 같은 데 가서 전시회를 엽니다. 아하. 근데 우리나라에선 불법이고. 예. 예, 그런 상황이 이제 없어지게 됐죠.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선진국 중에는 이 문신 행위를 법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의료인이 해야 된다라고 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단해 왔었는데 3년 전쯤에 판례를 변경했어요. 예. 판례를 변경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문신이라는 거는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 있고 예술적인 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의료인들은 예술적 훈련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문신 행위를 의료 행위로 분류해서 의료인만 하게 한다는 거는 모순된다라는 이유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나라가 법으로 처벌하는 마지막 남은 나라가 우리나라였고요. 근데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게 된 거죠.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일 아트라고 이렇게 손톱 관련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꽤 많잖아요. 많죠. 그건 지금 합법으로 돼 있습니까? 네일 아트는 상관없습니다. 아. 네, 네일 아트는 상관없는데 문신이라는 거는 바늘 등을 이용해서 색소를 피부에 침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의료행위와 유사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의료행위는 원래 의료인이 하게 돼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색소를 피부에 침습시키는 작업을 하니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다. 해서 처벌을 했던 거죠. 예. 이것도 그러면 잘하면 타투 아트가 되겠네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이 하고 가고요.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를 최고로 칩니다. 그렇군요. 네. 옛날에는 문신하면 이제 조폭들이 이렇게 막 등에 그런 용 사람들도 그리고 있어요.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착하게 있긴 살자 있어요. 이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 대부분의 이제 문신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분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문신을 받는 게 금지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미성년자는 못하게. 뭐 이게 막 남용된다든지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염료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박근혜 정부 때나 뭐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산업적 측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해서 예. 그리고 사회적인 선입견이 너무 심해서 못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고생한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사실 박주민 의원님 오실 때면 보건복지위원장이신데 그쪽 관련해서 질문은 안 하고 계속 다른 것만 질문해서 좀 죄송했는데 네. 오늘 그래도 좀 전공 과목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그러면 문신사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좋습니다. 현안 몇 가지 좀 다뤄주셔서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오늘 좀 늦으시겠다. 이게 그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안 늦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제 네. 일정이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네.
일단 우리 정부 평가는 당연히 이제 뭐 성공했다라고 하고 성공했다. 외신도 아주 평가가 좋고 네. 그런데 어제 이제 국힘당 하는 거 보니까 뭐 최악의 외교 참사 막 이렇게 했는데 네. 먼저 개인적으로는 몇 점이나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 뭐 그 정도는 드릴 수 있는 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뭘 받은 게 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상당히 잘했다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수정 또는 폐기하려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낸 것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굉장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거듭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 신뢰한다, 스마트하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에 같이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라든지 이런 전에 없었던 그런 신뢰감을 보여주는 제스처라든지 언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를 많이 구축해서 향후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세 번째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대통령님이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제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에이펙 때 우리나라에 와서 예. 회의 중간에 잠깐 나가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뭔가를 내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면서 굉장한 성과를 얻어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론 우리가 사전에 공을 많이 들이고 또 협상을 잘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보면 에이펙 오겠다. 중국 갈 때 같이 비행기 타고 가자. 뭐 그러면 에너지도 세이브되고 좋다. 거기에다가 또 일본 갔다 온 거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극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맨 처음에 사실 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웃고 그래 됐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였던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해줄 때 굉장히 반응이 세게 나온다라는 그런 트럼프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도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시고 가셨고요.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방문하시기 일주일 전에 은평에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한 4시간 반 정도 저하고 뭐 김우영 의원 이렇게 같이 있었었는데 비공개 행사였나 보다. 같이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눴는데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거든요. 예. 트럼프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겠죠.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돌파하자는 것이었을 거고요. 칭찬을 근데 막 던지면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김정은 관련된 걸 가지고 칭찬을 하니까 뭐 분위기가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미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재인식시키는 트럼프에게 재인식시키는 그런 계기까지도 마련됐다고 봅니다. 예. 은평에 오셨을 때 혹시 뭐 좀 조언이나 뭐 이런 거 좀 해주셨나요? 뭐 사실 뭐 비공개로 나눈 얘기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도 이 사실 트럼프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깊으셨고 단적인 장면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진관사에 가면은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신 손님에게 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여러 종류로 마련되지만 대통령이 워낙 바쁘시고 하니까 뭐 한 3분 정도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명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다 앉아가지고 대통령님 생각을 마치실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심이 깊으셨고, 이제 미국 가는데 정말 이거 만만치 않은 상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 좀 나눴는데 잘 준비해 가셨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귀한 체험을 하셨네요. 3분이면 너무 짧네요. 3분이면 너무 짧은데 상당히 오래 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앉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딱 앉으시니까 이제 생각이 정리되시면서 그렇죠. 예. 계속 생각을 하시고 싶으셨나 봐요.
저는 이번에 좀 유심히 봤던 게 자세였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의자에서 트럼프 쪽으로 한 4분의 3 이렇게 가가지고 네. 앉았어요. 이쪽 빈자리가 나올 정도로 한 가운데가 아니고 그렇게 친밀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트럼프는 조금 자세가 조금 이렇게 건들거리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이렇게 서서 꼿꼿하게 이렇게 앉아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키도 트럼프보다 더 커 보이고 그러면서도 또 당당한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뭐 또 준비가 좀 됐다고 봐요. 자세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상시에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쪽 팔에 장애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 편하게 계시면 약간 자세가 삐뚤어져 계세요. 그리고 약간 거북목이십니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본 분들은 당연히 약간 거북목이 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북목이신데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본인이 매우 신경을 씁니다. 자세. 근데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와 신경 되게 많이 쓰시면서도 말씀을 잘 풀어나간다. 또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트럼프가 약간 거들먹 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위압감을 주고 긴장감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상회담 1시간 한 40분 전쯤에 이상한 트위트도 올리고 막 해서 다들 초긴장 상태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 가셨던 것들을 잘 풀어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로 좀 그 분노했던 게 물론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걸 바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뭐 비판할 것은 몰라도 지금 그 배우가 국힘당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아무튼 뭐 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보를 트럼프한테 전해가지고 1시간 반 전에 막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치게 하려고 했던 것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번에 확인된 거는 정식의 어떤 소통 창구가 아닌 다른 소통 창구로 극우 연합, 극우 동맹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우적인 세력들 간에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극우적인 세력들 간의 연합, 연대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가짜 정보까지 유통을 하면서 한미 관계를 망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트럼프가 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추정컨대 극우적 세력인 거고 그리고 그 극우적 세력의 의도는 심지어 국익이 훼손되더라도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좌시할 수 없고 좀 엄중히 저는 이걸 문책하든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또 덧붙여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 그런 어떤 비공개 채널로 극우 연합이 움직인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외교 라인에서는 세워야 된다. 즉 외교 라인이 공식적인 라인만 챙기면 이제 안 된다. 뭐 교민 사회에도 많이 챙겨야 되고 또 이 극우적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럼 박주민 의원님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에 급히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간파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아는 수준은 이미 이제 강훈식 실장이 얘기했으니까 뭐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그쪽에 실장, 비서실장과의 소통 창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정도로 이제 극우적 세력들이 뭔가 트럼프의 귀를 사로잡고 그것을 통해서 국익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염려는 저도 계속했죠. 왜냐하면 특정 종교 지도자들이 특정 교회 뭐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한다는 소문은 계속 돌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세 협상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또는 뭐 이번에 정상회담이 방해받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걱정은 있었고 강훈식 의원이 가는 거는 그쪽 실장을 만나러 간다는 정도까지는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요 안건을 가지고 간다 뭐 이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큰 거였던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사후적으로. 예. 근데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쭉 했던 것을 복기를 해보면 그런 거 정보가 입력이 됐을 때 이걸 확신했다라기보다는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위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확신을 하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이용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익에는 전혀 이로울 게 없습니다.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너희 나라에서 자꾸 그러던 데를 이용하더라도 그런 명분을 주는 거고 그런 시도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왔을 때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고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이거는 오해라고 내가 확실히 루머. 얘기한다 예. 그러면서 루머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클리어를 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트럼프는 아무래도 지지하는 층이 극우 쪽 이쪽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쪽에서 이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걸 또 무시를 해버리면 뭐야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그래 너네들 뭐 이렇게 한 거 내가 한번 띄워는 줄게. 네. 그런데 이거는 국가 간의 이런 것은 아니야라고 네. 클리어를 시켜버린. 네. 오히려 그런 전략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루머는 루머로 정리해버린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트럼프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소문이라든지 가짜 정보조차도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명분 삼아 우리나라에게 뭔가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더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시도는 우리나라 쪽에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고발 사주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사주 해가지고 이재명 공격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있자 참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떻게 기대를 그렇게 안 저버리시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올라타잖아요. 거기. 그러니까요. 바보같이. 찬스라고 생각. 네, 찬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국익은 삐끗한 놀 걸로 생각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걸 기대했겠죠. 예. 그리고 아마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공유가 돼 있을 수도 그렇죠. 있죠. 소통했겠죠.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그렇죠. 그리고 할 일 있고 안 할 짓이 예, 있는 거죠. 얼마나 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일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인데 그 중에서도 더 위험한 쪽에서 이제 당권을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저 당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될까? 저는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궁금한데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뭐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예. 야당과는 달리 모든 국민들을 보듬어 안고 또 모시고 또 챙기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란에 대해서 끊임없이 옹호하는 정당과 쉽게 뭔가 협치라는 걸 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켜야 될 원칙은 좀 지키면서 나가는 것들 그러면서도 협치의 끈은 또 어느 정도 잡으려면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유연함도 갖추고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원칙은 작년 12월 3일 있었던 내란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히 단죄하고 종식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그 전에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아예 안 만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뭐 그래도 대통령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 잘한다고 하는 분위기하고 좀 그런데 하고 어느 쪽이 더 분위기가 많습니까? 뭐 많은 의원들이 예. 이 내란에 대한 확실한 종식을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힘이 그 내란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 더 나아가서 옹호적 태도를 보인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붙여본다면 대통령 평상시에도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도 예전에 이제 저한테 둘이 이렇게 얘기 나눌 때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존중하고 또 야당과도 대화하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맞는 말입니다. 그게 워낙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고 원칙적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고 다만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내란을 또 종식시키고 그 과정에서 야당이 갖고 있는 그런 내란 옹호적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은 저희들이 지켜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네. 뭐 국힘당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한동훈계에서 최악은 피하자. 그러니까 똥차는 피하고 차라리 쓰레기차를 받자라고 하면서 김문수 지지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장동혁이 됐단 말이에요. 네. 장동혁한테 어제 이제 질문해가지고 한동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일단 그쪽에서 나를 최악이라고 했는데 그거 설명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난 정리하고 가겠다라고 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되기를 바랐어요. 네. 왜냐면은 그러면 분리수거가 쉬워지니까 완전히 그쪽만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국힘당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쪼개질까요? 그냥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쪼개진다는 표현까지 가려면 상당한 규모가 떨어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에너지는 없어 보여요. 예, 다만 자체 분열 에너지도 예, 부족하다. 아니 쪼개져 나온다는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뭐 3분의 1, 또 절반 뭐 이 정도는 좀 떨어져 나와야 쪼개져 나온다는 표현, 덩어리로 나와야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쪼개져 나온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 그 정도로 할 정도의 에너지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만한 즉 깃발을 들 만한 사람은 안 보여요. 다만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당에 있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심지어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소수가 이탈하는 현상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쪼개졌다. 당이 쪼개졌다고 할 정도의 큰 덩치가 뚝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빅뱅은 같은데. 아니더라도 예, 뭐 한 명 나가고 2명 나가고 뭐 3명 나가고 뭐 뭐 이런 그러다가 식으로 또 뭔 일이 생길 수도 그럴 있는 수는 거죠. 있습니다만 당분간에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런 정도의 흐름 아닐까 싶습니다. 시기상의 문제라는 겁니까? 그 당의 행태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뭔가 이런 흐름을 주도할 만한 새로운 어떤 흐름을 주도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에너지도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웰빙 정당이었고 웰빙적으로 저항했고 내부에서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웰빙적으로 다퉈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런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뭔가 탁 하고 나오는 일은 있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냥 나갈란다 이 정도는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를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완전히 이제 극우화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의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거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현재 상태를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자기네들이 경선 과정에서 공언한 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스토리가 달라질 양상이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지금 윤석열 면회 가겠다는 거 네, 아니에요? 윤석열 면회도 가고 그 다음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나 찬성에 가까운 발언을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네. 해명하라 그런다든지 이런 흐름이 생기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네. 근데 역사 대 역사의 싸움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됐으면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걸 안 하고 끌어안으려고 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에너지는 사그라들 텐데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경선 과정에 그런 사람들을 분열 세력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사후적인 조치를 하겠다 또는 한다. 실제로 그런 흐름이 간다. 그러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뭉칠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가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있는 거고요. 아마 몇 명 이탈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거고. 근데 그런 흐름을 장동혁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면은 좀 조직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최악 차악 얘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나온 얘기고. 자,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CCTV 영상 공개 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인치 실패하고 그럴 때부터 좀 국민들이 정성호 장관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물러 뭐 육체 미만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어제 SNS에 메시지를 썼는데 이게 이제 전에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예우하는 차원으로 거론되거나 평가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미 이 사람은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사법 질서를 상당히 심하게 훼손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고 개선의 어떤 가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우만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법 질서를 매우 흔드는 일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법 질서의 수호의 첫 번째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에만 안 된 게 아니라 관저에 있을 때도 계속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막아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법원도 원래 체포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라는 제도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줘서 법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구속도 날이 아니라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아니 이것만 해도 지금 몇 번의 특혜를 받았는데 또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체포영장 또 집행 거부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사법질서가 훼손되는 걸 모든 국가와 모든 국민이 손 놓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명백히 공개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또 방지하고 또 단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왜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고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수의 입고 수갑찬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복 입고 머리하고 이것만 보고 이건 보여주기 싫으니까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그걸 공개해버리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윤석열 사진을 계속 양복 입고 머리 한 것밖에 못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여줘야죠. 그런데 뭘 전직 대통령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국민들 속을 좀 뒤집어 놓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9월 1일 날 법사위에서 가서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볼 수는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도 전해지기는 하겠지만 전해지긴 하겠죠. 보지는 못하잖아요. 보지는 못하죠. 법사위가 의결해서 공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처음에 법사위가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개를 좀 하자고. 근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뭐 법사위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가지고 위원장의 지휘 하에 법사위 회의에서 공개하는 것, 뭐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좀 보여줘야지 그거 얼마나 국민들이 궁금합니까? 아니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도 알 권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법 질서가 계속 훼손되는 거. 그래서 법 앞에 예외가 있구나. 법이 어디에서는 멈추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법을 지켜야 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 터지고 화가 나는 겁니까? 모순돼 보이고요. 의원님 법률가시니까 또 이거 여쭤볼게요. 네. 지금 윤석열이 계속 저렇게 조사도 거부하고 김건희도 따라서 하고 있고 진술 거부 행사하고 이렇게 지금 하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기소를 했을 때 네. 조사 제대로 해서 기소한 것보다 공소유지가 더 편합니까? 불리합니까? 사실은 이제 조사가 충분히 되면은 공소유지가 더 쉬운 게 일반적인 사례죠. 예. 그리고 이번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사 시도만 하기보다는 정리되고 이미 파악된 증거 등을 통해서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또 그런 것들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특검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 네, 않습니까? 뭐 어제 법사위에서 특검법 개정 관련된 법안들을 제출했죠. 특히 이제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법들은 이제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빠르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죠.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내란 특검도 그렇지만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줄기 캐듯이 막. 맞습니다. 그리고 예. 과거에 우리가 이런 거 혹시 한 거 아니야라고 했던 게 또 사실로 예. 규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할 거리들이 많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 기간이라든지 수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한덕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이제 이상민 장관이 거의 비슷한 사유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혐의도 충분히 소명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계엄 후에 계엄 관련된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려다가 폐기한 의혹도 큰 범죄 혐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 자체가 범죄이자 증거인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그동안 얼마나 뻔뻔하게 나와서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본인은 마치 헌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윤석열보다 더한 자 같아요. 진짜 너무 뻔뻔하고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사람, 최상무. 그러니까요. 예. 최상무도 거짓말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뻔뻔하게. 예. 예. 그 최상목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도 좀 확실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순차대로 하겠죠.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 사실 내란 특검도 수사할 범위가 워낙 많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우려를 했는데 지금 좀 구속을 시키고 있고요. 박성재도 지금 이제 들어가. 대통령실 관계자들, 정진석을 통한 이런 예. 사람 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좀 보도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준석은 얘기가 없어요. 예, 그리고 검찰이라든지 법무부 당시 이제 계엄에 내란에 심각하게 관여했던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었는데 조금씩 압수수색이나 이런 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내란 특검도 워낙 광범위하게 지금 예. 수사할 거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좀 우리가 기다려 보기는 합니다만 네. 또 오늘 이제 권성동 조사를 받거든요. 원성동 오늘 아침에 갔죠. 특검에. 예. 권성동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맞습니다. 뇌물죄로도 성립이 됩니까? 이제 뭐 그 돈이 건네간 정황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론 직접 뭐 돈을 딱 이렇게 받는 장면, 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없어서.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은 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뭐 저 노웅래 의원도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맞습니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공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카톡 대화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혐의 입증에는 검찰 특검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야말로 권성동 의원이 좀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은 뭐 재건축 아파트 아들 것 사주고 뭐 그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JTBC가 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수익이 없는 아들이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의 자금 출처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자금 또는 정치자금의 흐름 가운데 그런 이익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재건축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 때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큰 거 한 장 그렇게 수첩에 윤영호 수첩에 써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권성동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돼 있죠. 그 큰 거 한 장을 1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상식적으로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큰 거 한 장 1억일까요? 그 지금 이제 그 돈이 쌓여 있다가 이제 나와서 나온 그 액수 정도가 한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억 정도 되겠죠. 근데 뭐 한 번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큰 만약에 거가 했다면 1억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큰 거 5만 원 아닌가요? 큰 거 한 장 5만 원 아닌가요? 예, 아이고 참 빨리 좀 정리될 것들 좀 다 정리가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도 이 상황에서 뭐 참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선택하는 것 자체 참 암담한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유죄가 당연히 나오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통일교라든지 특정 정교를 정당 내부 사무에 개입시킨 부분 이런 것들 아마 유죄가 나올 겁니다. 어떡하려고요? 자꾸 이거 옹호만 해서는 어떡하려고요? 제가 정말 국민의힘 당원분들에게 호소하는데요. 진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애정이 있다면 좀 다른 판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네. 왜냐하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해야 되겠다. 어찌 됐든 이제 극우가 당의 당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나치의 시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그맣게 출발했지만 네. 허점이 보이니까 나라를 먹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제1야당의 당권을 극우가 잡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뭔가 국민으로부터 실망받을 만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나라가 극우로 가버리는 것 맞습니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정말 조그만 곰팡이지만 그 곰팡이를 가만히 놔두면 곰팡이는 막 번식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방 전체가 곰팡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극우라는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집권 경험이 있는 두 개 정당 중에 하나를 집어삼킨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나가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에게까지 가짜 정보를 흘려서 바깥에서 또 공격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 준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력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저 극우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또 정당 간의 연합, 연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유럽에서 극우를 상대했던 첫 번째 방법은 고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굉장히 잘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칭찬하고 지지하도록 만들고 극우적으로 안 가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또 모든 질문에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님은요. 제가 인터뷰하는 정치인 가운데 가장 제가 인터뷰하고 싶은 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해요. 또 뵙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과 인터뷰했습니다.